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여러분이 지금 정프로가 없는 엉망진창의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 진짜 힘드네요. 뭐 잘하시고만요. 잘하시고 계십니다. 아니요. 정말 이 진행이 어렵다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고, 정프로가 맨날 시덥잖은 농담이나 날리고 그래서 뭘 얼마나 더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네요. 그래도 잘하고 계십니다. 네, 두 분 덕분에 제가 힘을 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1부에서도 뭐 간략한 줄거리를 얘기했는데 2부에서는 좀 더 심층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파리 대왕 내용을 좀 듣다 보니까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영화를 봤어요. 보셨어요 혹시 두 분? 저 앞에 10분만 봤는데 너무 경이로워가지고. 앞에 10분만 보신 건 뭐예요 도대체? 보시다 주무신 거예요? 아니 다른 일 때문에 영화를 끄고 나갔어야 됐었는데. 집에서 보신 거예요? 예. 오, 너무 경이로워가지고. 좀 비슷해요.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영화도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그 어떤 잔혹한 세계, 뭐 어른들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어서 비슷한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되게 뭐 책을 읽는 독자들이나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어른들이 하는 것보다 뭔가 아이들을 출연시키면 그런 어떤 충격이 더 배가 돼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갑자기 그 영화가 불현듯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책 그걸로 한번 할까요? 이 영화 되게 괜찮던데요. 예. 영상도 너무 예쁘고 영상도 정말 예쁘죠. 네네. 시사하는 바도 많고 굉장히 좋은 저는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가장 괜찮았어요. 영책 같이 한번 하시죠. 영책 없어진 거 아니었어요? 염색하죠 뭐. 그럼 우리가 이제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좀 한 명 한 명씩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우리 제일 먼저 렐프가 대장이 되죠. 근데 렐프가 이제 대장이 될 때 얘는 어떻게 대장이 돼요? 저기 소라 껍데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겠죠. 우리가 페어헤어 이렇게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던데 금발. 금발이었다라는 게 또 키 크고 금발이고 이런 게 또 중요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뭐 영화에서도 가장 멋진 소년으로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소라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결국 우리가 예전에 당군 신화 보면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천부인이라 해가지고 세 가지 신기한 물건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요? 뭐뭐 갖고 내려와요? 칼, 방울, 거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있겠습니다만 칼이란 건 아무래도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힘이 될 거고 무력이 될 거고 방울이란 것은 어떤 소리를 낸다는 거, 어떤 주의를 집중시키는 게 되겠죠. 거울이란 것은 우러러 본다, 내가 항상 보게 되는 표준이 되는 거고.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떤 권위를 던져주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계속해서 권위를 만들어내려 그러고 어떤 상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유가 사람은 그런 걸 만들어내야지 그게 복종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렐프가 오히려 잭이 더 뭐 좀 더 키도 크지 키도 않나요? 더 크고 몸집도 있고 오히려 검은 제복 같은 거 성가대니까 뭐 그런 것도 입고 있는데 왜 이제 아이들이 렐프를 이제 그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 그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소라 껍데기를 가지고 있었던 게 중요한 그거다. 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한테 저걸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 우리하고 다른 안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 소라 껍데기가 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 소라 껍데기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중적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면서도 그 나름 그 안에서의 민주제도 요 두 가지 의미를 좀 같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소라껍데기를 가진 사람만이 발언할 수 있다. 이제 다른 사람은 발언하면 안 되고 소라껍데기를 가지고 있을 때만 그 사람에게 발언권이 주어진다. 네, 이렇게 되니까. 그 민주주의 원리. 그러니까 결국은 문명의 원리를 상징할 수 있죠. 소라껍데기는 문명의 원리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 픽이라는 애가 그 이제 안경 쓰고 뚱뚱한 이제 친구가 나오는데 그 친구가 나름 이제 흔히 말하는 렐프의 참모 역할을 해준다고 봐야죠. 좀 뚱뚱한데 그리고 천식을 좀 앓고 있고 하지만 안경을 쓰고 왜냐하면 그 안경을 가지고 결국 불을 피우거든요. 그 안경 가지고 이제 초점을 내가 그 렌즈 알 가지고요. 물론 그래서 그게 이게 아주 치명적인 오류다 이렇게 보죠. 왜요? 그 픽이라는 소년이 근시로 나오잖아요. 근시는 오목 렌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빛을 모으려면 돋보기죠. 흔히 말하는 볼록 렌즈가 돼야지 볼록 렌즈. 불이 붙는데 이건 근시라는 애가 끼고 있는 안경 갖고 불을 붙인다는 게는 과학적으로 틀렸지 않느냐. 작가의 그럼 실수예요? 뭐 그렇게 봐야죠. 의도된 장치는 아니고? 의도는 아닌 것 같고 실수 같고 우리 예전에 그 염상섭 그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소설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자, 이 어릴 때 내가 학교 다닐 때 깨구리를 이제 해부를 하고 나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내장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김이 모락모락 안 난다거든요. 실제로 해부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바로 그런 오류다. 이게 아주 이제 작가가 무심결에 저지른 오류 아니냐. 뭐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거 아니까. 그러니까 피기가 그 안경. 근데 그 안경이 불을 일으키고. 우리가 불이 있어야 문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그 안경을 가진 피기 같은 경우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나중에 애들하고 막 이제 대립이 심화돼 가지고 정말 뭐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내가 소라를 갖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절규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해야 돼. 너희들은 조용해. 캄다운 해야 되는데 뭐 아이들 안 지키죠. 그게 안 되네. 그때 걔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소라껍데기를 갖고 있다. 내가 말을 하겠다 하면서 얘가 절규를 하는 거죠. 규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갈래? 아니면 사냥을 하고 죽일래? 결국 그 이제 양자택일을 해라. 우리가 이 소라껍데기 규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자. 그리고 봉합불을 붙여가지고 외부에 구조 신호를 보내자 이거 하고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우리 사냥 먹을 거는 있고 과일. 여기서는 배고픈 건 안 나와요, 그죠? 과일이 항상 과일은 열려 항상 있고 또 멧돼지도 많으니까 잡기도 좋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오르기아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아무도 간섭하는 어른도 없지. 그러니까 주로 과일만 먹었으면 어떻게 보면 질서가 계속 잡혀 있었을 텐데 이 고기 맛을 본 이후에 그러니까 그게 키포인트 같아요. 이게 고기 맛을 어떻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돼지를 애들 사냥을 해가지고 돼지를 사냥을 째기. 그렇죠. 째기 일당들이죠. 째기 일당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로저 뭐. 근데 이게 제가 아주 돼지를 잡아 죽인 일이 큰 게 되는 게 애들이 돼지를 잡고 나서 성경에서는 동물을 이제 짐승을 잡아 먹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절대 피를 먹지 마라 그래요. 피를 먹지. 동물의 피를.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동물 먹을 때는 반드시 사냥해서 잡은 동물들을 피를 다 빼고 그 피를 흘린 피를 빼고 흙으로 덮어야 된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마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피를 본다. 우리가 피를 본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피를 본다. 피를 본다. 우리 피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갑자기 피분복이 됐다. 피가 터졌다.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뭔가 막 파멸된 느낌이 들고 공포. 무섭고. 우리가 몸에서 피가 흘러가면 우리 죽는다 생각이 공포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패닉 상태가 오겠죠. 그죠? 그리고 흥분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피를 많이 흘린다는 거는 지금 내 생명이 죽어가고 누군가 죽어간다는 증거니까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결국 피를 보고 피를 먹는다. 피를 흘린다는 거는 이성이 마비되고 본능이 깨어난다는 거죠. 본능이 각성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애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 동물의 피를 얘들이 뭐 언제가 피를 빼고 먹고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뭐 목 빼고 나서 그다음에 그냥 그 불에 구워가지고 먹는 거죠. 그죠? 그럴 때 그러니까 결국 과일을 먹는 거하고 이 애들이 피를 흘린 짐승을 잡아가지고 먹었다. 그러니까 뭔가 그 태초에 그런 생명을 주겠다는 금기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들도 고기를 먹었겠죠. 근데 자기들 스스로 이제 도살을 한 거잖아요. 피를 안 빼면 맛이 없어서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피가 참 그렇거든요. 인간이 그 재밌는 게 일본에 요네하라 말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제 문필가 있어요. 돌아가시는데 그 사람이 자기 10대 초반에 아버지를 따라서 그 옛날에 이제 체코 프라하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체코슬로바키아는 아주 그 당시 이제 유럽의 중부 내륙 지방이잖아요. 그 자기가 어릴 때 이제 동네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오라 해가 갔는데 사람들이 그냥 완전 줄을 흔히 말해서 완전
나래비로 서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렇게 서 있지 가보니까 정말 그 사슴이 엄청나게 큰 사슴이래요. 완전히 이게 야생 사슴이 엄청나게 큰 사슴이 있는데 그 사슴에 목을 있잖아요. 목을 딱 동맥을 끊어가지고 흘러내리는 피를 받으려고 양동이를 들고 전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사슴의 피를. 네, 사슴의 피를 받아 먹으려고. 네. 사슴피 좋다는 말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는 깜짝 놀라고 막 울면서 왔는데 그 사슴이 눈을 끔뻑끔뻑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피를 가져왔는데. 너무 잔인하다.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엄마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게 아니고 이쪽 사람들은 본래 내륙 사람들은 소금을 먹을 기회가 적거든요. 소금은 바닷가 쪽이나 저 암염 호수 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은 소금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런데 저 내륙에 가서 어떻게 사냐면 짐승의 피를 먹으면 피 속에 들어있는 염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충할 수 있대요. 그래서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라큘라 전설이 나온 루마니아 같은 데도 좀 나오고 그 전설이 났던 동네가 아주 내륙지방. 내륙이에요? 그런 게 또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게 결국은 이게 피라는 것들이 또 가지는 게 그러니까 피를 먹어야 살아는 가는데 또 그죠. 근데 피를 먹는다는 건 생명을 뺏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사이코패스를 하나 어떤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짐승을 잔인하게 다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결국 좀 짐승을 잔인하게 다루면 사람을 잔인하게. 그 똑같은 거니까. 예, 그 원리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보면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 피를 먹는다는 거는 누군가의 생명을 뺏어가고, 자 그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애완동물 학대하는 사람들이 좀 약간 그런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애들이 어떤 인간 속에 숨어 있는 하나의 애들이 어떤 어둠의 본성이 확 깨어난 거 아니냐. 피를 보고 돼지를 사냥하면서 숨어있던 악의 본성이 계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책 중간에도 보면 도화선이 됐구나. 렐프마저도 이렇게 고기를 먹은 뒤에 바뀌어? 아이들이 이제 그 어떤 로버트라는 아이가 돼지 흉내를 내고 애들이 쭉쭉 찌르는 놀이 흉내를 내는데 렐프마저도 속으로 갑자기 저 살을 뜯고 싶어졌다라는 그런 문장으로 표현이 되면서 이제 누구나 다 그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표현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걸 뭐 다른 건 아닌데. 모든 종교마다 이제 이단 심판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역사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유일하게 그게 없는 이단 종교 재판이 없는 게 불교거든요. 그 흔히 말하는 피를 안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 공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하다. 그거는 한번 기록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 되는 거죠. 물론 뭐 저도 뭐 육식을 안 먹다가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부터는 이게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술을 먹으면 안주.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왜 한참 막 그런 채식주의 열풍 불고 이랬을 때 육식을 먹으면 뭐 성격이 포악해지고 스트레스 풀해지고 뭐 이런다는 연구 결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유행처럼. 근데 또 사실 그 채식에 배반해가지고 그 책이 있거든요. 채식의 배반인가 배신인가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읽어보면 반대되는 연구 결과가 그대로 또 나오거든요. 너무 채식을 극단적인.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항상 요즘 밸런스라고 하잖아요. 이 밸런스가 좀 균형을 맞춰서.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렐프와 뭐 피기 얘기도 했었고요. 잭이 의미하는 바는 힘. 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 본능, 악, 뭐 이런 건가요? 가장 쉽게 한다면 뭐 폭력성 그리고 어떤 사실 처음에는 잭과 렐프가 서로 친했고 같이 바위를 떨어뜨리고 비슷하게 나가는데 누가 조금 더 좀 더 폭력성이 조금 더 있냐의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로 벌어진 것 같거든요. 네네. 어쨌든 잭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폭력성으로. 뭐 이렇게 만약에 해석도 되겠죠. 예를 들어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 본능이 크게 이제 성본능하고 살아가게 되는 본능이 있죠. 그러니까 에로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하나 있고, 근데 또 타나토스라 해가지고 뭔가 파괴하고 공격하고 죽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왜 어린 애들이 막 블록이라든지 뭔가를 막 이렇게 놀이하다가 그거 막 다 뿌개버리면서 막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데서 희열을 느끼나 봐요. 파괴하면서. 그러니까 인도 신화에도 보면 신화의 신이 예를 들어
브라흐마가 창조를 하면 비시누가 유지를 하고 시바가 파괴를 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 삼위일체 하듯이. 그리고 그때 뭐 이야기했지만 우주의 근본 목적이 에너지를 흐트러뜨린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이 모순되게 사람을 감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두 가지 면이 다 네.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상징하는 거는 하나의 어떤 이 친구는 타나토스의 측면들, 잭이 상징하는 거는 하나의 파괴라든지 공격. 이 친구는 파괴나 공격 본능이 극대화돼 있지 않습니까? 멧돼지를 공격하고 멧돼지의 멱을 따고 그리고 아이들을 막 돌멩이를 던지고 이런 것들에서 이 친구는 힘을 느끼거든요. 네. 사실 이 친구가 성가대라는 것들도 제복을 입고 하는 것 자체가 제복이라는 것들이 그런 그쵸. 힘의 상징이잖아요. 네. 권위의 상징. 그런 것들하고 다 연결시켜 보면 이 친구는 하나의 어떤 인간 속에 내재한 어떤 타나토스라는 어떤 파괴 본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징한 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프로이드가 그걸 본능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이게 본능이 진짜 과연 있겠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거는 본능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깃들어지는 것들 아닌가. 우리가 좀 에리 프롬이라는 그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크로필리아가 있고 바이오필리아가 있는데 이게 좀 비슷해요. 그죠? 근데 네. 이게 본능은 아니다는 거죠. 본능이 아니라 사회나 어떤 공동체,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일 때 여기 좀 더 발현되고 배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환경에 따라서 네, 변한다.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자유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을 때는 네크로필리아가 확 강해져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죠. 아주 우울하게 하고 막 서로 공격하고 이렇게 하고 좀 이런 것들이 적절히 배합이 잘 돼 가지고 아주 균형 있는 사회가 될 때는 바이오필리아가 아주 잘 한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 작품에서 그 뭐 대여섯 살 그저 꼬마들도 있고 12살밖에 없으니까 그 꼬마들이 한 20여 명 모여가지고 정말 부모와 떨어져가지고 섬에 딱 고립됐다. 자 그런 상황에서는 일종의 그 바이오필리아적인 측면보다 네크로필리아적인 뭔가 네네. 그게 없으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견뎌낼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솔직히 이제 말 보면 그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고립돼 버렸는데 그 스트레스를 과연 이런 뭔가 파괴하는 본능으로 그죠? 그렇게 안 하면 애들이 견뎌낼까요? 우리 미칠 것 같은데 그죠? 처음에는 이제 무인도에 왔을 때는 아이들이 뭐 렐프도 그렇고 어른이 없다는 거에 너무 좋아가지고 뭔가 규제하는 대상이 없다.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제 어른을 찾게 되긴 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이 무인도에서 지내는 거예요? 일수는 정확히는 뭐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사실은 긴 거는 안 나오죠. 그런데 이제 기간의 문제보다 오히려 이제 이 심리적인 여러 가지 그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시간이라는 게 이 소설을 보면 아주 길게 느껴지는 우리가 읽다가도 좀 길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네. 어떤 부분에서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껴요, 아이들은? 뭐 천둥 치고 뭐 천둥이 치고 날씨가 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또 짐승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 그래 맞아. 아까 몬스터. 줄거리 얘기하면서 이 몬스터가 말하는 거는 뭐예요? 뭘까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그 낙하산을 타고 이제 탈출을 했는데 그게 뭐 몸이 잘못 걸려가지고 시체가 그 산 정상 봉화대에서 까딱까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뭔가 살아있는 게 고개를 숙이는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애들 볼 때는 애들이 이제 뭔가 정치하려고 갔다가 완전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을 치는 거죠. 저거 분명히 저거 몬스터다. 저기 우리를 잡으러 올지 모른다. 이렇게 나오고. 뭐 저는 그 약간 좀 헷갈리는 게 그 낙하산이 애들 온 다음에 애들이랑 같이 온 건지 아니면은 애들이 먼저 와 있었는지 낙하산이 중간에 온 건지. 뭐 저는 이제 중간에 애들 있고 나서 거의 비슷한 시각에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뭐 그렇게 봤죠. 그러니까는 앞부분에 보면은 6살짜리 그 얼굴에 점이 많은 꼬마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그 이상한 짐승을 봤다. 그런데 그게 꼭 낙하산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퍼졌다가 넓어졌다 뭐 하면서 그런 뭐 줄 같은 거에 매달린 것 같기도 하고 낮에는 자기는 봤다. 뭐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랬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또 사라져요. 그 아이는 사라지고 뒤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 아이는 그러면 실종됐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불을 피우려다가 잘못 불 피워가지고 이게 애들이 섬을 잘못 불태우려 뻔했거든요. 그럴 때 애가 아무래도 그러지 않았으니까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랄프가 나중에 그 애를 생각을 하지만은 억지로 기억을 털어버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똑같아요 어른들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몬스터의 정체를 사이먼이 뭐 소설에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알려주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흔히 말하는 잭 일당과 여러 애들, 잭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렐프와 피기도 같이 이제 여기 있었는데 그 사이먼이 이제 그 정체를 알았다고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얘들이 흥분한 애들이 그 사이먼 자기 친구 사이먼을 다른 짐승으로 착각해갖고 그냥 공격해갖고 실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게 관련해가지고 이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또 렐프하고 피기도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걸 없었던 걸로 치는 거예요. 일종의 인지 부조. 아니야. 그건 아니고 우리는 못 본 거고. 사고요. 그리고 사고였다는 거죠. 액시던트지. 그건 아니야. 애들이 막 죽이려고 이런 거 아니 살인이 아니다. 심지어 잭은 아이들한테 그 짐승이 괴물이 사람처럼 모양을 하고 온 거라고. 그럼 짐승이라고. 우리 친구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죽였을 리가 없다 친구를. 그러니까 진짜 인지 부조화의 끝판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스스로 정당화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똑같네. 두려우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그 지난 뭐 프로이드 할 때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상처를 입은 사람은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사를 만드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얘들이 그런 거거든요. 특히나 똑똑한 애가 바로 안경을 쓴 픽이라는 얘가 나름 지성인을 상징하잖아요. 그쵸. 과학. 그러니까 렐프한테 계속 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더 이제 그건 액시던트였고 계속 더 강조를 해준 거야. 이건 절대 그게 아니었다고. 애들이 참 보면서 이게 영악한 건지 인간이 살려고 그러는 건지. 그 우리 그 예전에 소설이 있었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네네네. 뭐 작가가 요즘 워낙 욕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거기 보면 애들이 그 아주 영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오히려 그 음석대라는 이 절대적인 악에 대해서 뭔가 애들이 되게 반대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절대하겠다 하고 하이라르키가 만들어지니까 그게 오히려 편한 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울내기가 온다 이러니까 야 너도 여기 들어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거 보면서 얼마나 이 순진무구한 애들이 더 무서운 건가. 순진무구하고 무지하다는 게 도움이 된 적은 인간 역사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정말 어른들하고 똑같이 그런 생존의 어떤 논리를 구사한다. 뭐 이런 생각 들죠.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진짜 컸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 낙하산이. 그러니까 결국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서양 역사에서 일어났던 마녀 사냥을 상징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되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데 그거 하나 필요하잖아요. 뭔가 규정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저걸 몬스터라고 딱 규정을 하고 그럼 편하잖아요 살기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 몬스터는 우리가 돼지 잡은 거에다가 돼지 머리를 잘라갖고 갖다 주면 쟤는 우리 안 건드릴 거야. 신사협정을 맺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속여야 되거든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사람은 그 몬스터를 속인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속이는 거죠. 맞아. 나 스스로가. 그게 바로 이제 샤머니즘의 논리거든요. 흔히 말하는. 우리끼리 이거 맞다고 인정하자. 정신승리. 아니 정신승리 되는데 우리 질서는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서는 이게 진리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 진리거든요. 물론 그거 우리 동네를 벗어나면 아무 힘을 못 쓰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막 공수해가 저주받는 말을 그거 하고 인형들 재용이라 해가지고 왜 옛날 장희빈 보면 막 꽂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서양이나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긴 게 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어유 저거 효과에서 저 나쁜 놈이고 저 살인 행위로 저는 규탄 받아야 되고 비난 받아야 된다. 그럼 우리는 통한단 말이죠. 그게 효과가 있단 말이죠. 애들 입장에서도 그 동네에서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돼지머리를 떼우고. 그런데 이제 피기나 사이먼 같은 경우는 황당한 거죠. 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성적인 걔는 과학이잖아요. 이 세계가 봉합부를 올려가지고 우리가 생존 확률을 높여야 되고 구조 확률을 해야지. 이게 지금 너그 멧돼지나 잡아먹고 불 꺼놓고 연기가 안 나면 우리 뭐 할 거냐 이런 거고. 또 사이먼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예언자적인 얘는 예언자. 뭔가 혼자 좀 생각하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돼지머리 정체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돼지머리가 대화까지도 하죠. 그냥 그 섬에서 오래 있다가 정신이 어떻게 된 건 아니고요. 아니 그 로빈슨 크루소 비슷한 영화 있잖아요. 그 캐스트 어웨이인가 거기 보면 주인공이 혼자 있으니까 공에다가
이 그려놓고 공하고 대화하잖아요. 배구공 같은 거 뭐 있죠. 그 그러니까 이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 하죠. 혼자 살 때 갑자기 혼자 사는데 텔레비 보면서 혼자 이야기한다든지. 혼잣말 하잖아요. 네, 그게 되게 위험하다거든요. 그럴 때 결국 좀 정신과를 찾아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처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 자꾸 하면 정신과를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그런 이야기 하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맞아. 친구들 중에서도 그 어학연수 오래 갔다 오거나 뭐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너무 외로워서 그냥 혼잣말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죠? 쌍둥이? 쌍둥이는 어린 아이들인데 네. 끝까지 이제 렐프 곁에 남아 있다가 결국엔 잭에게 이제 어떤 그 힘에 못 이겨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렐프가 도망을 칠 때 어느 정도 약간의 도움을 주고 들어가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네. 뭐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살려고 할 수 없이 잭에 이제 붙을 수밖에. 잭이 어쨌든 뭐 위협을 했으니까 그쪽에 들어가는. 고문을 셈이죠. 당한 거죠, 뭐 애들도 일종의. 그랬다가 이제 렐프가 와서 약간 야 우리가 경계는 서야 되지만 너 봤다고 얘기는 안 할게 이제. 그래도 나중에 불잖아요. 예, 고문을 당하니까. 고문을 어떻게 해요? 그게 때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던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로저라는 친구가 특히 이제 약간 주먹을 약간 좀 폭력성이 제일 높게 묘사되는 친구인데. 로저가. 그 친구가 이제 피기까지 죽이죠. 바위를 밀어. 바위돌 밀어가지고 그 친구를. 그러니까 일종의 평론가들은 하나의 암살자. 네. 로저가. 그러니까 잭이 이제 무력 집단의 지도자면 그 지도자 옆에서 흔히 말하는 행동대장. 말수도 적고. 행동대장 딱 좋죠. 검은 머리에. 조폭 두목이 있으면 행동대장 역할이다. 잭은 또 빨간 머리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좀 빨간 머리가 상당히 좀 흔히 부정적인. 네. 그 빨간 머리에도 좀 부정적이었죠. 로전 검은 머리. 사이먼도 검은 머리로 묘사가 되고. 랄프는 이제 금발. 예. 하긴 머리 색깔로도 좀 나뉘긴 나뉘군요.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 보통 빨간 머리 할 때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좀 변덕스럽고 좀 고집불통이고 그리고 하여튼 뭔가 음산하다 이런 느낌 이런 거 많이 안 좋은 의미군요. 그렇게 많이 주죠. 그 로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전형적인 그 행동 대장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거기도 보면 뭐 거의 감정이 안 나오는 걸로 나오죠. 사실은 우리 우스갯소리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암살자들이 최고의 암살자는 감정이 거의 안 나타나는 사람들. 우리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양들의 침묵에 렉터. 그 사람 보면 나오잖아요. 거의 뭐 할 때 박동이 일정해요. 사람 죽일 때도 박동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그래야 죽일 수 있지. 그러니까 잘 죽이죠. 사람이 흥분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막 흥분하면 흥분하면 실수하게 되고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칼을 들고도 자기 자신의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안 되는데 그 평소와 똑같은 1급의 암살자들은 살인자들은 흥분 안 하니까 그냥 뭐 집중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확도가 상대가지고 척척착. 그러니까 이게 뭐 할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위기 상황에서 비행기 조정을 안전하게 잘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더 높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그게 나쁜 것만 이제 그런 거는 아니다. 좋게 발휘되는 경우도 폭력적으로 있고. 발현되는 경우는 그런 식으로 되지만. 아니 그러니까 공격성이 그 우리 예전에 그 콜라드 로렌츠 솔로몬의 반지 한 거 있죠. 그 로렌츠가 예전에 그 책을 한번 써가지고 결국 인간에게 공격성은 본능이다. 사람이 어쩔 수 없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나중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공격성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주 적대적이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되잖아요. 그런데 환경을 우리가 길들여야 되니까 어쨌든 환경과 뭐 공존하면서 살든 환경을 우리가 개발을 하든 자 그런 의미에서 환경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려면 우리가 공격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수동적인 공격성이 있고 양성의 공격성, 좋은 공격이 있고 나쁜 공격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지. 모든 공격성이 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힘들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뭐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 이 소설 내용에서 뭐 중요한 대목들이 몇 군데 있을 것 같은데 피를 바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건 또 어떤 의미죠? 피를 바른다. 우리가 피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피를 바른다는 게 그 동물하고 같은 힘을 가진다. 이것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동물 사냥을 할 때 사실 이 피를 바르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위장하는 거 있잖아요. 살금살금 다가갈 때 보호 위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호도 해야 되지만 위장도 해가지고 이제 사냥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는데 결국은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의태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의태. 살아가기 위해서 의태. 우리가 의승어 하듯이 의태어 그 모습을 흉내내는 거잖아요. 결국 이 피를 바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지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의 힘을 받겠다든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뭐 피를 마시는 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고기를 먹었다는데 왜 이 동양 사람들 특히 일본 사람들은 그 불교 영향이나 여러 가지 그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메이지 유신 19세기 중반까지 고기를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메이지 유신 되고 나서 고기를 먹기 시작해서 이제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막 돈가스 요리 이런 것들 얇은 고기 튀겨가지고 많이 그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왜 고기를 안 먹었냐면 고기를 먹는 서양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귀축이라 불렀어요. 귀신이나 짐승이라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으면 고기에 피를 먹으니까 너는 짐승과 똑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는 것 자체는 그 짐승화 된다는 이런 걸 뜻하거든요. 동일 시대는. 네네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바르고 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좀 있겠죠. 위장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대로 그 자기 힘을 빌린다는 의미도 있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좀 의태의 측면이 있지 않는가. 사실 의태는 모든 인간뿐 아니라 모든 짐승이 공통적으로 택한 생존 전략이에요. 의태한다는 거. 뭐 제일 재밌는 게 딱정벌레 있죠. 딱정벌레. 캘리포니아의 모하비 사막에 딱정벌레가 있는데 이 딱정벌레는 어떤 식으로 모습을 만들어내냐면 의태를. 얘들은 꿀벌에 기생해서 살거든요. 딱정벌레가요? 예. 그러니까 이 딱정벌레가 유충들이 아주 작은 지렁이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암컷벌에 가서 얘들이 이제 거기 기생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암컷벌에 가려면 이게 수컷벌이 암컷벌하고 이제 그걸 할 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그 수백 마리가 모여가지고 암컷 꿀벌의 흉내를 딱 모양을 만들어요. 수백 마리가 자기들 일사불란의 매스 게임 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매스 게임 사람이 매스 게임 하듯이 딱 암컷벌의 모양을 만들고 딱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수컷벌을 유혹하는 거예요. 오라고 나는 지금 암컷벌이다. 근데 모양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페로몬도 내뿜어요. 암컷벌에 그게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구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수컷벌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싹 봤는데 뭐지? 이게 뭐지? 아니네 한데 그때 그 수풀에 다리에 다 달라붙는 거예요. 쫙 붙어갖고 수풀이 암풀을 찾아갈 때 탁 떨어져가 또 암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영리하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곤충이 이 의태를 하는 게 인간보다 100배 더 영리하다고 하죠. 곤충이 진짜 한 단계 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우리가 의태하는 게 일상생활에도 많이 있죠. 뭐가 있죠? 의태. 화장하잖아요. 아니 그거는 위장.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심신 안정을 위해서 심리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아니 그리고 뭐 처세술 같은 거고요. 문신한다든지 이런 것도 일종 이것도 그치 뭐 조폭들이 그렇죠. 되게 뭔가 자신의 그런 힘이나 이런 것들을 착하게 살자. 그죠? 뭐 그런 것들. 저는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 그 종업원 분이 이렇게 팔부터 이렇게 얼굴까지 이렇게 문신이 쫙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공손하게 시키게 돼요. 음식 주문을. 근데 그 사장님도 되게 용기 있으시다. 무서워서 고용하셨나? 그러게요. 그 되게 유명한 집인 것 같았는데. 근데 예전에 한번 음식점에 갔다가 저기 대학교 1학년 때인데요. 그 어느 지역에 고속버스 터미널 쪽에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나오려다가 그 종업원이 왔길래 음식을 주문 안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 종업원이 팔뚝이 딱 그게 새겨져 있고 화살에 하트가 날아가 있고 또 뭐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눈빛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차마 못하고 앉아서 드셨어? 앉아서 그냥 뭐 아니 시켰는데 음식을 거의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진짜. 두 분 되게 용기 없으시다. 저는 그런 거는 하나도 겁이 안 나던데.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게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더 폭력에 노출이 많이 돼서 맞았던 경험이 있는 거야. 이제 순종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닐까. 많이 맞아왔던 경험 때문에 뭐. 알아서 기는 거구나.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요즘 인간으로 치면 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불륜 이것도 다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보이스피싱 불륜도 이제 불륜 아닌 척 하는 거니까
결국 그것도 다 의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크게 보면 다 이런 것들이 사실 생존 전략이다. 인간 말고 오징어. 오징어들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다큐멘터리에서 봤거든요. 네. 이제 제일 힘센 오징어가 암컷을 차지하고 앞에서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새끼를 이제 어쨌든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뭐 수많은 이제 수컷들이 다 달려드는데 걔가 다 싸워서 물리치는데 조그만 애들은 힘으로 안 되니까는 암컷 오징어는 이렇게 다리를 모으더라고요. 그 수컷 조그만 오징어가 다리를 모으고 여자인 척하고 이렇게 근처로 가는 거예요. 짠하다. 네, 그래가지고 그 아이는 어쨌든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암컷 오징어가 그러니까 힘이 센 오징어나 아니면 머리가 좋은 수컷 오징어 머리가 좋거나 힘이 세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다큐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결국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뭔가 그런 게 필요하네요. 이 소설에서도 어쨌든 크게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힘과 어떤 그런 지성?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지성이라는 게 결국 안경을 낀 픽인데 그 픽이 안경을 차지하려고 그걸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뺏어가면서 그 전에 또 이제 안경이 하나를 깨어지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들어걸로. 그러니까 그 안경이 결국 계속 처음에 온전하다가 깨어지고 빼앗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지성이라든지 합리성 이런 게 상당히 갈수록 다 무너지는 그러니까 수도 있죠. 약간 도구로서의 지성은 이제 안경은 어쨌든 뺏으면서 어쨌든 계속 남아 있는데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의 어떤 지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소라는 이제 소라는 완전히 어떻게 돼요? 무시되고 버려지고 나중에 피기는 그러니까 돼지 여기서 이제 돼지라고 하는데 그 피기는 끝까지 난 소라를 들고 있다. 그랬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겠죠. 조선에 뭐 왕이 있는데 내가 뭐 옥새를 들고 있느니라 아무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 뭐 일본군이 들어와 있다. 일본군 총검이 있는데 뭐 내가 지금 국세를 들고 있는데 내가 도장 안 찍으면 끝인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개무시 당하는 거죠. 평소 같으면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세계, 삶의 세계에서는 그 질서라는 것들이 잘 돌아가는데 자 일상적인 삶의 질서가 깨어지는 이런 위기 상황에 도달했을 때 인간의 악의 본성들이 쫙 그냥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마지막에 렐프도 결국 잭화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반동적으로 약간 좀 더 말을 더 주장을 하고 우리는 법을 만들었고 우리끼리 지켜야 약속이 있는데 그걸 이제 반동적으로 좀 더 사실 좀 더 주장을 하는 것일 것 같고 렐프 자체도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은 피기를 굉장히 무시하고 뭐 그렇게 사실 어떤 인격적으로 이렇게 얘가 지도자 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행동들을 많이 보여주긴 해요. 질투도 많이 하고 자기 권위에 대한 집착도 사실 많이 있고 대장로에 대한 집착도 많이 있고 자기가 힘이 안 되니까 좀 더 반동적으로 문명을 주장하는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잭도 뭐 어떤 사람들은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원래 악인이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잭은 여기서 약한 모습 안 보여요? 없죠, 뭐 그런 거. 맨 끝에서만 울고. 그러니까 뭐 우는 거야, 뭐. 구조되고 나서 그 부분도 되게 좀 묘하네요. 어른이 딱 나타났을 때는 아이가 다시 돼서 막 우는 게. 그게 이제 그렇게 따지면 홉스하고 똑같은 거죠. 홉스가 이제 성악설 주장하면서 인간이란 게 만인의 투쟁이니까 이 제대로 살려면 뭔가 우리 이러다 다 죽는다, 절멸한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양도해가지고 이제 임금을 만들고 뭐 사회를 만들어가서 자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권리를 양도하자. 저 그러면 똑같을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국가라는 게 또 국가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우리가 전쟁 계속하다 망한다. 그러면 또 다른 뭐 세계 정부를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포가 있어야지 이 인간 사회가 유지된다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어른이라는 딱 새로운 뭔가 권위나 공포도 될 수 있죠. 그런 뭔가 상위에 뭔가 권력이 있으면 요 하위는 그러니까 어른이 나타나니까 애들이 정리가 다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바로 골딩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 어른들은 누가 구원해 줄 거냐 이거죠. 이 전쟁하는 이 어른들은 누가 구원해 줄 거냐.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도 보면 그 어른들 이제 해군 장교가 작가 본인 윌리엄 골딩 본인도 이제 해군 장교 출신이긴 한데 설정이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잘 안 나와 있는데 그 설정 자체도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군인들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전쟁이 있었고 요 섬 안에 애들도 전쟁을 하고 있었고 그들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 아이들을 이제 구하러 왔구나.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우리가 아까 에덴 동산이라고 뭐 섬 네. 고립된 공간이지만 그 섬을 벗어난 똑같잖아요. 고립된 공간이든 아니면 이미 우리가 인간 사회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참 말하기가 다른 힘들죠. 세계로 뭐 가봤자 그곳이 파라다이스가 아닌 거는 맞는 네,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골딩이 가장 어떻게 생각했던 건 이런 거겠죠. 가장 이렇게 절의 고도 하나의 낙원 같은 이런 데도 결국 애들만 있어도 그것도 순진무구한 애들만 있어도 결국 악은 만들어진다. 결국 뭐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어디서도 악을 피할 데가 없다. 이 지상에는 어디 가나 악이 미만해 있다. 널리 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먼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종교적인 느낌 그런 걸 좀 약간 주긴 한데 그래서 보니까 사이먼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 뭐 사이먼, 예. 사이먼 도미니. 그쵸. 무슨 뜻이에요? 사이먼이라는 거 자체가? 이름 뜻이 응답하셨다, 들으심 이런 이름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파리대왕의 목소리 파리대왕의 목소리보다 원래 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예언자는 항상 신의 목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아, 신의 목소리, 인간의 목소리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들었다는 걸 자기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거 참 신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너 아들 이삭을 지금 번제로 바쳐라. 불에 타 구워가지고 나한테 바쳐라 이거잖아요. 아, 이게 메시지였잖아요. 이게 다시는 이 메시지가 맞다고 어떻게 이걸 장담하고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데려갔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거죠. 이 신의 메시지. 그러니까 그 예언자들이나 받아듣는다 이건데 과연 일반 인간하고 같을까.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반드시 그 메시지를 이 사람이 수신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메시지를. 그 말은 결국 메시지를 준다는 거는 신이 너에게 보냈다는 거잖아요.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니까 결국 그 보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식을 데리고 그 갔다는 거는 이제 그 메시지를 수신했다는 거를 이제 신에게 알려준 거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진행은 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야기 너무 길어지는데 나중에는 어떤 사람은 그 실제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자기 자식을 태웠겠느냐. 자기가 자기 칼로 차라리 자기 가슴을 찌르고 그렇지. 하나님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뭐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이제 뭐 좀 길어지겠습니다. 메시지 자체 예언자 자체는 그 메시지대로 분명히 했을 거다라고 이제 많이 보더라고요. 자기 아들 분명히 만약에 신이 가기 전에 했으면 번제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보더라고. 아니 뭐 이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사이몬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수신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보통은 지금 어떤 종교 역사에 보면 이런 예언자들은 메시지를 수신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보통 인간 세상에서는 흔히 말하는 파멸이라든지 어떤 죽음, 고난 이런 것들하고 많이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신의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네. 나중에 편집해 주시고. 네. 그래서 이 소설에 그러면은 결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뭐 결말이 뭐 딱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곤란한 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벙 찌는 느낌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 영화를 특히 꿈에서 깬 듯한 느낌이. 소설은 뭐 그냥 그래도 그거 한데 영화는 보면 진짜 애가 막 죽을 판 살 판 달리고 곧 잡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그래갖고 턱 바닷가 해변 쪽으로 뛰 나가니까 갑자기 오름이 턱 나가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 진짜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뭐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막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했는데 다 꿈이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좀 그 느낌이죠. 허무해요. 결국 그 악의 정체가 원래 그러니까 악은 사실은 이제 흔한 말로 사악하다는 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악하다는 건 이유도 없고 원인을 못 찾아요. 이 사악한 거는 진짜 왜 그런 걸까를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요즘 워낙 시끄럽잖아요. 갑질 파문도 있고. 저 진짜 그 동영상 보고서 아니 어떻게 한 인간이 인간에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한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비일비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터진 것만 이 정도인데. 네, 이번에 그 뭐야 저기 조가. 네. 아유 거기는 뭐 거의 뭐 그냥 하나의 어떤 일대기를 그죠 대하 드라마를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막장 드라마 수준이야 이건 목소리만 진짜. 들으면 심리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 네네네. 그 뭡니까 댓글 한번 찾아봤는데. 네. 그 이번에 이 조가실록 이거 보면 조가실록 막장 드라마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맞아. 우리 작가들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테마사가 필요하다. 진짜 악기가 씌웠나 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알람 컨텐츠의 최고봉을 차지할 거다. 그 악쓰는 목소리를 딱 안 일어날 수가 없다 아침에. 근데 악몽 거 가위 눌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갑질하는 게 이때 갑질이 있었고 예전에 또 갑질이 있었거든요. 70년대는 오적이라 해가지고 뭐 고급 관리, 장차관, 장성, 정치인, 재벌들이 또 그런 보통 권력을 갖고 있으면 갑질이 따라오죠. 그리고 또 뭐 이번에 미투 운동 보면서 또 가해자들의 갑질 뭐 이런 것들이 끝이 없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악의 문제인데 이 악이라는 게 결국은 예전에는 너무 가진 게 없으니까 맨날 싸움하게 되고 그때는 근데 맨날 싸움해도 이제 육체적으로만 싸움하잖아요. 치고받고 네가 세니 내가 세니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넘쳐흘르다 보니까 이 특히나 가진 사람들 너무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너무 넘쳐흘르다 보니까 우리 부패와 타락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강상중 교수라고 일본의 동경대 교수 하신 분인데 지금의 어떤 현대사의 악은 없어서만 생긴 게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패와 타락을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인간의 어떤 지금 가질 수 있는 어떤 재산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넘어서는 어떤 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 그런 특히나 이제 부자들의 경우도 아주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렇지. 재산을 가지면. 제가 요번에 한번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런 컨설팅 사업을 한번 구상을 했다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재벌들이라든지 부잣집 아이들 그러니까 부잣집의 문제가 자녀 교육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늘 말썽을 피우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결핍감이 있어야지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게 되는데 아니 웬만한 지금 뭐 중산층도 아니고 웬만한 집안층 있는 집은 다 지금 애들 잘 키우잖아요. 뭐 애들 어릴 때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고 하니까 결핍감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부잣집에는 더 뭐 말해야 두 말해야 더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재벌집 정도는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을 보내고 아무리 옆에 사람 붙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부려봤기 때문에 얘들을 뭔가 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권위는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는 어떻든 앞에서만 엄마 아버지 있을 때만 굽히는 척하지만 엄마 아버지가 24시간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 나머지 그리고 선생님들 너무 바빠. 그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 하고 하는데 개무시죠. 내 돈 받고 하는데. 예전에 제 후배가 그 아주 20몇 년 전에도 과외할 때 걔가 그 자기 책상에 돈을 꺼내면 그 당시 몇백만 원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과외비를 자기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콩가루 집안인데 자기 집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 과외하는 애가 그 후배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돈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니 형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래 나중에 자기 우리 회사에 커버가 되는 아니 우리 회사에 일하러 오라고. 그렇게 해요. 더 재밌는 이야기는 이번에 아는 선배 두 분이 있는데 그 한 선배가 이제 오너예요. 큰 회사 오너고 두 분 그 나머지 선배는 다른 일을 하다가 그쪽에서 이제 좀 일을 봐주는 뭐 완전히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사장님과 어쨌든 이사님이에요. 고문 정도? 네, 고문 정도. 근데 그 일은 공부는 누가 잘하냐면 역시 고문 아들이 잘하는 거예요. 뭐 대학을 서울대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 아들은 뭐 대학이 안 되죠. 뭐 딴 지금 외국을 보내냐 마냐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축하한다고 막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이놈이 사장의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축하해. 열심히 서울대 다니고 내 밑에서 일하러 와. 그래도 아버지한테 연락이 혼는 났지만 뭐 맞긴 맞지.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가진 게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허무감. 이 허무감들이 결국 그런 폭력성, 갑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자기 정체성을 약하게 만들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요.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이 재벌 2세이기 때문에 3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이게 뭔가 불안감도 심해지고
그리고 텅 비어 있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내가 그런 실감이 안 들잖아요. 자기가 거저받은 걸 자기가 그렇죠. 알기 때문에 좀 더 폭력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텅 비어 있는 느낌이 자꾸 되면 자기 몸에 대한 감각이 둔해진다거든요. 내 몸이 내 몸 안 같다는 거예요. 뭔가 몸이 그래요? 허전해지고. 유체이탈처럼? 그러니까 마약을 좋아하잖아요, 다들. 공허한 사람들, 권력자의 아들들이라든지 재벌 2세들일수록 마약을 피우는 이유가 그 공허함을, 이 마음이 공허하니까 이 마음 공허함을 달랠 거는. 그러게 뭐 예술가들, 네. 연예인들도.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신체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다는 거죠. 신체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다는 게 제 말은 뭐 내 몸이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뭡니까? 내 몸을 땀을 흘려 일을 한다든지 머리를 써서 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와서 다 아양을 떨어주고 누구나 내 지신대로만 하는데 신체 감각이란 건 사람과 관계 속에 생기잖아요. 내가 그렇죠.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웃어준다? 아, 그러면 나도 기분이 좋고 내가 말하는데 저 사람이 뭐 운다? 이러면 나도 기분이 언짢아지고 이러면서 내 몸에 감각이 생겨지고 내 이제 이게 몸과 마음이 이게 서로 상호 관계가 되는데 쌍방이 없는 거야, 없잖아요. 이거는. 일방향이잖아요, 항상.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무 위험하다. 재벌 회장님들이 말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말을 잘할 그럴 필요가 수밖에 없잖아요. 없겠네. 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다 알아들으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저 예전에 유명한 에스모 그룹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 TV를 보다가 그분이 TV를 보면 비서들도 TV가 같이 채널이 바뀌면 같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제 이 TV를 보다가 의문이 상이 생기면 바로 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무슨 드라마가 있었대요. 그 무슨 드라마였냐면 뭐 불멸의 이순신 뭐 이거 있잖아요. 그 드라마 나왔는데 갑자기 전화가 띡 왔더라는 게 비서실에. 그러면 이거 분명히 불멸의 이순신은 저희들 뭔가 물어본 거다 생각하고 진짜로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딱 물어보는데 그 뭐 10만 양병설이 이왕이 말했나 이가 말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탁 굴려야 되잖아요. 분명히 이왕이 먼저 물어봤잖아요, 회장님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 착 떨려가지고 네 찾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냥 그분의 그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드리는 그렇죠. 게 정답인 거지. 아니 또 다른 이제 권력자 분이 계시는데 그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할 때 물어보잖아요. 뭐 예를 들어 세세연년이 맞냐, 연년세세가 맞냐. 그건 또 뭐야? 뭐 아니 예를 들어서 한자 시를 하는데 뭐 연년세세 똑같은 이야기인데 연세 뭐 똑같은 건데 그럴 때 이 사람은 만약 권력자가 세세연년이 맞아 이러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아니 근데 다른 글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말하면 딱 째려봐요. 한마디 해요. 그래 똑똑한데 왜 내 밑에서 일하노? 딱 그렇게 하거든요. 니 그래 똑똑한데 왜 내 밑에서 일하노? 그러니까 절대 그럴 때 말하면 안 되고요. 잘난 척하면 안 되지. 절대 안 되고 이 사람이 세세연년이 맞다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 주다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세세연년이 맞는지 연년세세 맞는지 아리까리하네 이럴 때는 연년세세가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체 감각이 생겨날 수가 없죠. 비 맞춰주기 진짜 힘드네. 그러니까 뭐 기업 CEO와 갓난아기가 비슷한 점 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약간 좀 그런 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신체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니까 타인의 몸도 어떻게 보겠어요? 타인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건으로. 물건으로 보니까 그 예전에 살인자들 있잖아요. 예전에 그 인천에서 그 여중생인가 뭐 기차탄에 그 사람을 죽이고도 그 물건 사람의 어떤 몸의 세포 조직을 기관을 떼내고도 갖다 주질 않나 물건을 다루듯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걸 생명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물질로 보거든요. 물건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물질로 보면 우리 재벌 요번에 조가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뚝배기를 던진다든지 물컵 던지고 폭언해도 물건으로 보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돼요. 물건으로. 그 물건은 뭐 돈으로 뭐 살 수 있는 거고. 아니 우리가 물건 보고 뭐라 한다고 잘못 우리가 죄책감 느끼지 않잖아요. 우리가 인형 보고 인형은 좀 다르지만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 보고 예의 나쁜 놈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저기 오히려 진짜 화난다. 아니 그걸 통해서 자기는 그러면 오히려 이 물건을 통해서 근데 이 물건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 내가 이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사실은 사람을 괴롭히고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자기 어떤 그 불안감을 달래주게 되니까 허무감을 그나마 좀 달래주니까 사실은 어떤 그런 것들 속에서 결국 이런 충동들이 계속해서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보잖아요. 제가 또 예전에 부자 친구 한 명을 보니까 이 친구가 아버지한테 배운 지론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이 세상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야. 이 세상에. 너 말고는 아무도 믿지 마라. 근데 그 말은 결국 뭐겠어요. 아무도 믿지 마라고 사람은 못 살아요. 힘들어서. 외롭지. 그럼 결국 그것들이 결국은 이상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본래 있잖아요. 항상 그 아주 큰 부자들이나 아주 큰 권력자가 이상한 사이비에 많이 빠지게 돼요. 종교에. 아무도 믿지 말아라. 뭐 하나는 믿을 게 필요하니까. 네, 그냥 믿기 위한 믿기. 진짜 믿기 위한 믿기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뭐 아무도 믿지 않고 살고 이러면서 어떤 결국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에로스가 있고 타나토스가 있는데 에로스는 모르고 타나토스만 계속 군쳐낸 거죠. 거기에다가 특권의식도 있고 특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깽판을 쳐도 그치. 돈으로 다 막아주니까 뭐 깜빵 가서 신용 좀 하고 뭐 하면 또 금방 대표이사가 될 수 있고 이래 생각하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제대로 터졌어요. 이거는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다 그러니까 남매가 다 그러고 심지어 부모까지 그러니까 온 국민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텅 빈 어떤 느낌들 이런 공허함을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그 뭐 꼭 이제 재벌 어떤 망나니 그 일부 재벌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불안감과 허무감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우리가 까닭 모를 파괴 본능이 있죠. 그치. 막 희망도 없는 거 막 그렇죠. 그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그런 허무감이 있고 공동감 안이 텅 비어 있다는 생각할 때 사실은 악이라는 게 같이 달라붙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형태로 발현되냐면 뭐 살인을 위한 살인. 네.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묻지마 살인. 뭐 그리고 또 우리 갑자기 그런 비행기들 많았잖아요. 그때 어느 비행기입니까? 그 조종사가 그냥 자기가 그냥 비행기 그냥 바로 지상에 추락시켰고 몇백 명 죽고. 뭐 그런 식의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어떤 연쇄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 공허해도 일이 생기고. 맞아요. 물질적으로 공허해도 일이 생기고. 그러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이 악이라는 게 또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전하면요. 이게 한 사회나 한 집단에서 더 발전해가 국가적으로 나타나면 이게 악의 축. 그러니까 악의 축, 악의 축은 근데 좀 미국이 그죠? 자기들이 좀 그 테네 지원국을 하면서 하는 것 같고 역사적으로 딱 팩트로 나타난 거로 보면 나치죠, 나치. 유태인을 아예 그냥 완전 그냥 학살하고. 홀로코스트. 인종 자체를 아니 그 민족을 학살을 하는 거는 이렇게 비합리적인 행위 없잖아요. 그 사람들 차라리 강제 노동을 시키면 오히려 합리적인데.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원을 씁니까? 그 사람들 죽이려고. 전쟁터에 나갈 군인들을 그 유태인 죽이는 데 쓰는 거잖아요. 수용소 지어가지고 계속 감시하고. 그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 뭔가 오히려 그 지금 말한 대로 어떤 공허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개인 내의 공허함 여러 가지도 있지만 국가도 공허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때 경제가 안 좋아지고 뭔가 내일이 안 보이고 이런 불안감들이 휩쓸 때 갑자기 이 모든 게 우리 그러니까 마녀사냥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판 마녀사냥이 바로 이 모든 게 다 유태인 탓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돌려가지고 저놈들을 다 죽이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런 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항상. 뭐만 되면 해결된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도 다 갑질의 유혹들은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의식하지 않고 한 방향만 비난해버리면 그건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거 가지고 자꾸 하면 사실은 인간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긍정적인 일을 같이 하자고 가야지 뭔가 없애자, 뭔가를 죽이자, 뭔가를 쳐부수자, 절멸하자 이렇게만 부정으로 계속 가버리면 되게 위험한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설에서도 보면 잭도 처음부터 나쁘진 않았어요. 예. 그랬다가 이제 불을 꺼트리는 이제 실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잭은 좀 더 돼지를 잡는데 좀 더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불을 꺼트렸는데 그거에 대한 핀잔 그러면서
그 렐프는 또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럼 고기를 잡았거나 이런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고 왜 불을 꺼트렸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타를 하게 되니까는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점점 잭이 좀 더 악하게 변하는 과정들이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한쪽만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야 잭은 악인. 렐프는 선이 이렇게 또 보기가 힘든 구조가 서로 상호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오히려 잭도 그 살아남기 위한 어떤 한 가지 그 방향을 설정한 것이 또 그런 쪽으로 발현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사회적 구원이 있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원죄는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저는 기독교의 원죄가. 그러니까 뭐 딴 이유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들, 네. 일본의 20, 30대가 일본 제국주의의 우리 할머니들 성노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원죄가 원죄가 있잖아요. 일본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로서 원죄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존재로서. 그리고 그거 원죄가 있어야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책임을. 네네. 근데 그거를 안 깨닫고 개인으로만 모든 걸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뭔가 구원해야 되는 것도 다 차단돼 버리잖아요. 우리 예전에 이제 그 마르크스 자본론 한번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문제의 핵심은 단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개인들만이 고립됐고 개인들만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여기서. 왜냐하면 지금이 20세기 초반에 일본이 그랬다고 하거든요.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당시 일본에도 집을 이제 지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이나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이제 세입자를 들이든지 장사 이제 그걸 줘가지고 그 뭡니까 임대 수익 받으려고 장난이 아니었대요. 임대 수익을 막 3알씩 이렇게 받아냈대요. 그래 그런 것들이 결국 정말 패망의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망하는 게 속도를 더 빨리 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잖아요. 따라가고 있잖아요.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도 임대만 하고 남의 등에 빨대 꽂고 빨려고만 하는 거잖아요. 월세 그거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지금 월세 그래서 진중권이라는 그 평론가가 오히려 그 래퍼 도끼를 칭찬하던데요. 도끼는 하루에 수백만 원짜리 집을 자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5만 원 저금한다대요. 자기는 저금도 해야 되니까 하루에 5만 원 하는데 하루에 수백만 원 쓰겠다. 근데 걔가 사실은 적어도 빌딩 사가지고 임대하려고 생각하지 않지 않냐. 그치. 일부 연예인들 보면 맨날 빌딩에가 임대 수익 그게 재테크 잘한다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돈을 벌었냐 이거지. 이 사회 대중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또 대중의 등에 빨대를 꽂느냐. 이중 빨대를 꽂으면 되겠냐. 그렇네. 도끼는 차라리 돈을 쓰지 않느냐. 경제 발전의 주역이. 그러니까 오히려 활성화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서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 자기 혼자 잘나서 됐다. 돈 벌었다. 자기 혼자만 뭐든 내가 다 한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반드시 사회적인 심판을 받는다는 게 모든 사실은 문학과 소설의 어떤 주제거든요.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부자들이 문제죠. 힘이라기보다는 부자들의 문제겠죠. 우리가 오늘 다룬 이 파리 대왕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그렇죠. 거죠. 그 악이라는 게 결국 사실은 뭐 아주 악이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게 악인 거거든요. 우리는 이게 재테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등에 자꾸 빨대를 꽂는 행위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남들 다 그러는데 왜 내만 갖고 그래. 그거 자체가 이 사회적 존재도 자기를 자꾸 그러니까 왜 선한 거는 경쟁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죠? 착한 거는 경쟁 안 하고 나쁜 걸로는 자꾸 경쟁을 하려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되겠죠. 그런 이야기도 되죠. 뭐 홍대 같은 경우도 예술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홍대 모든 이익은 결국엔 건물주들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저기 새 다 올려놓고 활성화됐는데 그 사람들은 쫓겨나게 되고 그런 문제야 뭐. 홍대 쪽에서 많이 업신여김 당하셨나 봐요. 홍대에 서식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의 악이라는 게 뭐 갑자기 어떤 악마가 새로 태어난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정말 그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구조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사실 뭐 연예인들이 빌딩을 사고 재테크를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누군가가 임대료를 많이 받는다. 아니 이건 사실 좀 지금 부끄럽게 오히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다들 진짜 몰랐던 부분이다. 네, 다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러워만 했죠. 그럼 아무도 다 그래 우리 예전 다 그래 살 수는 없거든요. 누가 그건 아주 일부분의 사람이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사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문제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 화난 사람들이 와서 방 하나
불을 저지른다든지 와서 프로판 가스 터뜨리면 어떡할까요? 네. 아니 예를 들자면 그쵸. 사실은 냉정하게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고 예전에 이 여러 가지 지금 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는 조직이 그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단지 우리가 그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과 떨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유, 재벌들이 자기들만의 왕국에서. 너희들은 뭐 개미 버러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개미는 날개를 포기했거든요. 이 날개하고 개미가 나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이 지상에 기게 되면서부터 가장 강력한 곤충으로 지금까지 생존한 거예요. 네네. 개미가 오히려 나는 게 멋있어 보이지만 날았으면 오히려 빨리 잡아먹혀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생존 번영을 못 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는 오히려 땅을 기기 때문에 가장 잘 지금 번영을 잘하는 생물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날개 있다고 저렇게 너무 날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날개를 다 꺾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너 자신만 믿고 왜 있잖아요. 뭐 우리 엄마 아빠만 믿어 이거잖아요. 뭐 엄마 아빠만 좋아요. 너 자신다. 엄마 아빠만 믿어 이러면 근데 다른 사람이나 사회가 연대감 없고 그냥 저 사람 이럴 거 없는데 나만 잘났다. 우리 집안 다 한다. 그러니까 회장이 오늘 어떤 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4년 전에 네. 사건이 커졌잖아요. 당시 큰딸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말을 못 하니까 이 당시에 지금 욕을 많이 들어먹고 있다지만 그 이제 경제인 단체에서 찾아간 거예요. 고위 관계자. 그래서 지금 이 때문에 전체 재벌 이제 대기업들이 다 욕을 들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좀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왜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그 진심이 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격분을 하겠죠. 네. 얼마 전에 뭐 사과문 발표 때도 사과 대상이 안 밝혀졌다고. 그래, 맞아. 이건 허공에다가 얘기 그냥 사과한다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런 비판을 받더라고요. 네. 이렇게 막 해도 되죠. 그냥 뭐 자르거나 뭐. 이제 다들 타지 마세요. 아시아나항공 타고 다녀요. 항공 타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으면 결국에 파탄이 된다. 이거는 그냥 모든 종교, 모든 도덕 교과서, 모든 인간의 지혜가 말해주는 건데 돈이 있으면 결국 그런 게 다 또 무감각해지는 건지. 네. 우리는 없어봐서 모르겠네요. 그렇죠? 혹시 뭐 오늘 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네. 오늘 와 파리대왕 처음에는 뭐 어려운 책은 아닌 것 같았는데 또 파헤쳐 보니까 나름 심오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었던 것 같고 오늘 저의 악의 죽은 정영진 씨가 아니었나. 저를 파멸로 이끌어서 이 지경까지 지금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네, 다음 주에는 아마 정영진 씨가 꼭 돌아오실 테니까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이거는 좀 유료화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한 300원 정도 어때요? 많은 분들이 300원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던데.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생각을 하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죠? 네. 네, 지금 유료화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기대보다는 좀 부진한 면이 있고요. 이제 또 게시판엔 새 거를 새로 올라오는 편을 그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야 뭐 항상 여러분들이 가라는 대로 갈 것이니까 뭐 우리 보고 변덕스럽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애초에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를 유료하고 최신 것을 무료로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드렸을 때도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거를 유료하지. 너네 뭐 하는 짓이냐. 약간 이런 반응이셨거든요. 예. 현명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뭐 요 정도 말씀드리면 대충 저희의 상황에 대해서 네, 눈치 빠르시게 잘 아실 것 같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인사 안 하세요, 마도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다시. 타이밍을 놓쳤어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이래서 저는 몇 번째였지? 29번째. 네, 29번째 책은 파리대왕이라는 책을 다뤄봤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엉망진창이야. 잘하겠지 뭐.